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첫 글자만 따서 재손자현주라는 게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여기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적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한 기업만 해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용어가 좀 낯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 혹시 저한테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다른 이제 회계를 공부하셨다면 재무상태표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줄여서 포괄손익이라고 할게요. 재무상태표상 포괄손익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있죠. 이거를 합쳐가지고 또 이제 작성한 게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류들 5가지 살펴봤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발생 기준과 총액 표시가 있습니다. 발생 기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자,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인데 예외가 하나 있기는 있네요.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총액 표시.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 단기 대여금이 100만 원이 있고 단기 차입금이 60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할 때 단기 대여금 100만 원, 단기 차입금 6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해야지 이걸 합쳐가지고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니까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이 10,000원인데 이거를 매출 채권 99만 원으로 한 건 어떤가요? 자, 이거는 자산 부채가 아니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계의 성격이 아님. 또 유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예를 들어 기계장치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그냥 4천만 원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는 상계의 성격이 아닌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한계, 주로 과거 정보를 표시하고 미래 예측치를 표현하지를 못하죠. 자, 만약에 내가 경영자인데 미래 예측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제 올해 힘든데요.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투자자들이 다 그냥 이 회사 손절하겠죠. 추정치를 일부 포함.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사용할 것 같다.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느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고자산 기말 금액과 매출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산업 전반의 정보를 표시하지 못함.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그냥 어떤 건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만 표시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건설 회사에 대한 것까지 표시하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종류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유사하죠. 뭐 이거 첫 글자만 따서 재손자 현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주석도 재무제표니까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 재무제표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디까지나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므로 미래 현금 장출 능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매출 채권이 있다고 할게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이거 매출 채권 회수하니까 얼마만큼 현금이 들어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죠. 단기 대여금 보고 얼마만큼 현금이 유입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일단 1번은 아니고 2번 만기가 도래한 금융 약정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기업에 한 현금을 3억 정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산일에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자, 능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거 좀 못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 손익계산서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거 보면서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 볼 수가 있고요.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재무 상태표고 성과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인데 이거 반대로 적었죠. 3번 문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었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 평가해야 된다. 자, 이거 상계 표시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걸 말하는 거지 차감 계정을 빼서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손충당금을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재손자 현주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제 자본변동표가 있어요. 자본변동표는 나중에 자본에서 보도록 하고 현금오름표는 뒤에 현금오름표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과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만 좀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당좌자산이 조금 어떤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금융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투자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투자자산을 갖다 투자부동산 별도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산 이렇게 좀 구분을 했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그대로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자, 참고로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 당기 법인세 관련 재산, 이게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거 생물 자산과 매각 비유동 자산과 매각 예정 자산 집단에 포함된 자산이 있어요. 생물 살아있는 거?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동물원을 운영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동물들이 있죠. 살아있잖아요. 내가 축산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나 돼지, 소, 돼지, 닭,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3가지 육류를 많이 먹죠. 오리까지 해서 4가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오리 농장을 한다. 그럼 오리를 키우잖아요. 그럼 오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 뭐가 돼요? 생물 자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채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이걸 성격에 따라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참고로만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셨다면 그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임시계정 표시하지 않고 총액 표시 원칙이고 성격별로 적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위에서 구분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이게 좀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거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유동성 배열법 한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 전환이 쉬운 것부터. 그런데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원칙,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 혼합법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가서 할 거지만 그 시험 문제가 보면 여러 단원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예제 풀다 보니까 필요해서 제가 별 표시로 첨부한 게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 중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어요.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도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비유동으로만 분류한다. 별도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유동항목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정상 영업 주기, 그러니까 유동이 다시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으로 예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동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은 알겠는데 정상 영업 주기라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업 업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김밥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 제가 김밥을 주문을 해서 김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년이 넘어가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처음에 시행 공고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이게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3년이 걸렸다 그러면 3년이 정상 영업 주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조선업. 자, 예를 들어 좀 약간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이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정상 영업 주기가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정상 영업 주기는 참고로만 볼게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정상 영업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자, 1번은 유동으로 볼 수가 있고 2번 사용 제한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출 가능한 거 유동 항목 맞죠? 단기간 매매 이것도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장기를 구분하니까 자, 3번도 유동 항목 맞는데 4번 볼게요. 자, 결제일은 12개월 이내이긴 한데 이거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이 있는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1년 이내에 결제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미결산 항목 표시하면 안 되죠. 표시될 수 있으나 자, 이게 잘못됐으니까 2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답이 몇 번인지를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저는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총액 표시 원칙이고 성격별로 구분 표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구분하여 표시.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자, 이거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기업이 있는데 아주 큰 기업이 있어요. 유형자산의 종류만 막 30가지가 넘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유형자산만 30가지가 넘는 게 아니라 뭐 무형자산도 많을 것 같고, 그럼 재무제표가 너무 길어지니까 꼭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일단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량에 따라 추가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은 좀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 포괄손익계산서에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성격별 분류법이 있고 기능별 분류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 기능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기능별?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익을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한테 이거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회계관리 2급이라든가 뭐 전산회계, AT 시험 같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출제되는 거를 이제 공부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먼저 수익을 쭉 몰아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몰아서 뚝쭉 작업을 하죠.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성격별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 같은 거, 수익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비용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무슨 말이 있냐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성격별 분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주석 공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성추라고 해 볼게요. 기성추, 기능별로 분류하면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 성기추가 아니라 기성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성격별, 기능별 둘 다 가능하죠.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자, 기능별만 규정하고 있다. 1번이 잘못됐어요. 2번,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별개의 손익계산서 양식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과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을 합쳐서 포괄손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 4번. 성격별로 작성한 경우 기능별을 추가 공시가 아니라 제가 기성추라고 외우라고 했죠.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 성격별 배부에 대해서 추가 공시이기 때문에 4번이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자, 5번. 이렇게 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시한 걸 기능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거 재측정 요소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확정급여 재측정 요소가 나오면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고 포괄손익계산서 후속적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넘어갈게요. 4번.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기능별을 공시가 아니라 기능별로 공시하는 경우 성격별을 공시하여야 한다. 4번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W 쓰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dart.fss.cokr 아닙니다. or.kr 들어가셔서
자, 저는 이제 미리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고 싶어요. 뭐 공시 통합 공색인데 저는 요거 정식기 공시로 볼게요. 자, 이거 그냥 특정 회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할 때 보면 어느 회사 보고 싶어요 물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까지 쓰고 딱 검색을 한 다음에 그다음 여기에서 그냥 개별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 주석으로 한번 저는 볼게요. 검색.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 어느 날 현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부터 비유동자산 저기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해서 먼저 쭉 보고를 하고 비유동자산이 나오고 부채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보니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으니까 기능별 손익계산서네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주당이익까지 표시했는데 여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써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 예를 들어 10416, 10416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을 합쳐가지고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자본의 변동 내역 그리고 이 회사는 좀 큰 기업이잖아요. 이 단위는 원, 1,000원, 100만 원 중에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100만 원으로 했네요. 그 다음 이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무제표 주석 이러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자, 3장 보고기간 후 사건부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